세계보건기구 WHO 정책 자문관이시자 국내를 대표하는 예방의학 전문가이신 여러분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홍윤철 교수님께서는 팬데믹을 넘어서 건강한 사회로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포럼에 와서 또 발표할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또 송호근 교수님의 어떤 그 문명의 뉴딜 그런 이제 문명사적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제목은 감염병 공포 일상화되나. 사실 이미 우리의 일상에 감염병은, 이 전염병은 코로나19는 들어와 있고, 다만 들어와 있을 뿐 아니라 우리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정말 문명사적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저는 의료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문명사와 더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의 지금 상태를 또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또는 코로나19 팬데믹. 팬데믹의 정의는 전 지구에, 전 대륙에 전염병이 퍼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에 다른 정의가 필요 없을 만큼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그냥 이게 팬데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제 날짜로 확진자가 540만 명, 사망자가 34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주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훨씬 더 많은 그 사망자와 피해자가 생길 것으로 예측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는 밑에 있는 그 표가 우리나라 상황입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최근에 이태원으로 아주 작은 피크를 그렸고, 또 사실 우리는 거기에 마음 조마조마했지만 그럭저럭 20명 내외로 지금 그 발생자 수를 가닥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안심할 사항은 아니고 어느 한 명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염병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현재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코로나 연대기를 바꾸는 사건이다. 과거에 우리가 BC, AD로 나눴지만 이제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나눈다.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농담처럼 사실은 들었습니다만 갈수록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팬데믹이라고 한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책에 썼던 내용, 그리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명을 얘기하지만, 문명과 코로나를 얘기하지만 과연 문명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현 문명의 시작은 농업혁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래프는 지난 10만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가 겪었었던 기후입니다. 지난 10만 년 동안에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는 2번의 빙하기를 겪게 되고요. 마지막 빙하기는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12,000년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000년 전에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기후를 갖게 된 거죠.
빙하기와 지금 기후의 차이는 한 6도 정도 됩니다. 그 6도의 빙하기로부터 현재까지의 상승이 농업혁명을 갖고 왔고 지금의 문명을 갖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후변화, 문명 얘기하죠. 사실 기온이 더 상승하면 지금의 문명은 과거의 경험으로 본다면 해체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명은 농업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황하 문명, 중요한 문명권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문명권들은 다 농사를 기반으로 했고, 농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가축들과의 접촉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축들은 동물에서 온 거죠. 결국 동물이 가축화하고 사람은 동물과 접촉이 늘게 되는 현상. 그게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농업혁명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도시가 중심이 돼서 문명을 이끌어왔고 그것이 현재까지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동물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갖고 오는 것이냐.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겪었던 대부분의 전염병, 여기서는 이제 75% 이상이라고 문헌에 나와 있어서 갖고 왔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겪었던 대부분의 전염병은 다 동물에서 왔습니다. 소에서 탄저병, 천연두, 디프테리아가 왔고요. 돼지에서 인플루엔자가 왔습니다. 염소에서 브루셀라증이 왔습니다. 가축은 아니지만 쥐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박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다 박쥐입니다. 물론 사스는 사양 고양이, 메르스는 낙타라는 중간맥의 동물이 있지만 근원은 다 박쥐에서 온 거고요. 그럼 박쥐가 최근에 왜 전염병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갖고 올 것인가?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그 최근에 그 정말 10년, 20년은 매우 짧은 기간인데 박쥐로부터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박쥐는 적어도 유럽과 아시아에 살고 있는 박쥐가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는 적어도 300종 이상이 됩니다. 그럼 세계가 지금 나타난 거고요. 그럼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박쥐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한테 갖고 있습니다. 박쥐는 우리가 그동안 동물 또 가축은 밀접한 접촉을 했고 그 외 동물도 사람들은 상당한 수준의 접촉을 해왔지만 박쥐의 서식을 잘 보시면 그 서식처가 사람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사실 박쥐와의 접촉은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박쥐도 우리가 밀접하게 접촉한다 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생태계에 인간이 닿지 않았던 그곳까지 인간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고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박쥐가 살고 있는 서식처가 교란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박쥐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로서는 자기 집이 불안정해지는 거가 되는 거죠. 서식처가 숙주가 박쥐인 그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서는 박쥐의 생존이 위태해지면 새로운 탈출구, 새로운 숙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생존 전략을 갖게 되고요. 바이러스로서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숙주가 됩니다. 우선 개체수가 많을 뿐더러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또 개체와 개체 간의 교류가 매우 좋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사람한테서 들어가서 성공한다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그 생존 전략을 갖게 되고 더 최고의 전략은 그 바이러스가 사람과 계속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거는 아주 최고의
바이러스로서는 생존 전략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마도 여기서 코로나19로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그 과거의 전염병과 우리 인류사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스에서 있었던 전쟁이죠. 사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전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고, 페르시아의 막강한 군사력을 아테네가 중심이 된 도시 동맹이 이기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곧 이어서 사실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를 중심한 델로스 동맹으로 도시 동맹이 나눠지게 되고요. 두 개는 싸우게 됩니다. 근데 아테네는 거의 모든 면에서 스파르타보다 우수했지만 전쟁의 결과는 스파르타가 이기게 됩니다.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고요. 이 전쟁사를 기록한 투키디데스에 의하면 아테네가 전쟁에서 진 이유는 아테네 인구가 그때 30만에서 40만 정도입니다. 4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또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마저 죽었다 하는 것이 전쟁의 결정적인 패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쟁은 페르시아 전쟁, 그다음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겪으면서 그럼 삶과 죽음이란 무엇이냐, 또 인간, 개체와 공동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성적 사고가 탄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우리 철학자들이 인류의 이성을 열었던 철학자들의 탄생은 이때 있었습니다. 그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히포크라테스도 살았습니다. 플라톤과 같은 동시대 사람이고요. 히포크라테스는 그 전까지 질병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꾸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의학계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거성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질병은 어떤 질병이었냐면 다 신의 징벌이었습니다. 신의 노여움에 의해서 내가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병의 치료는 뭐냐? 기도와 제사입니다. 기도와 제사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근데 히포크라테스에 들어서 그게 아니고 생활 습관 또는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질병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고 사람을 돌봐야 한다. 이제 이것이 의학의 새로운 어떤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 시대에 이제 일어났고요. 그리스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죠. 로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건축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기여를 했던 것이죠. 로마는 물론 이제 건축물도 만들었지만 길을 잘 닦았습니다. 길을 닦은 이유는 물론 군대가 이동하기 위해서, 또 물자의 교역을 위해서 닦았지만 로마 제국 전체의 길을 닦고 길을 다 표준화했습니다. 수레바퀴도 표준화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군대도 당연히 이동하고 물자도 이동하지만 또 하나는 병원균도 이동하기 쉬운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만들었죠. 근데 그런 일이 유럽에서만 있었냐? 로마에서만, 아시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진시황 때고요. 진시황 때 중국을 통일하면서 도로를 만들었고, 진시황 때 수레바퀴를 표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이탈리아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통팔달을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지금까지 중국과 이탈리아가 하나의 소위 전염병의 에피센터가 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도시를 어떻게 만들었냐? 로마 제국의 도시에는 대개 특징을 갖고 있는, 가운데 광장이 있고요.
거기 교회 또는 관공소가 있고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통팔달의 그 길을 만드는 이게 유럽의 도시들이죠. 유럽에 가보면 되게 이제 그런 과거의 도시들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연계망으로 유럽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유럽은 전염병이 들어가면 한 번에 퍼질 수 있는 굉장히 그 바이러스 또는 병원균한테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그 천연두가 돌았습니다. 천연두가 돈 것은 우리가 그 로마 황제 중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현인 황제, 아마 명상록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잘 알려져 있는 현인 황제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근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인 황제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군인 황제 시대로 들어가서 로마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실은 이방족, 게르만족과 싸우면서 계속 병영해서 많은 생활을 했는데요. 이때 천연두가 돌았습니다. 천연두가 돌면서 로마에서 하루에 2,000명가량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생기고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건 군대입니다. 왜 그냥 모여있기 때문에 군대가 가장 타격을 받고 군사력 약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로마 흥망사에서 쇠퇴의 원인이 뭐냐? 게르만 민족이 계속 공격해서 들어왔다. 이게 현재의 정설이지만 그동안 게르만 민족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던 로마 군대가 게르만 민족이 갑자기 엄청난 힘을 갖고 로마를 이겼냐?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전염병이 천연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천연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이런 사건은 로마에서 생깁니다. 전염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 중에서 흑사병만큼 영향을 많이 줬던 전염병은 아마 없을 겁니다. 흑사병은 사실 3번 있었습니다. 5세기, 14세기, 19세기에 있었고요.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14세기의 두 번째 전염병, 흑사병 유행입니다. 흑사병의 발원지는 어디냐면 중앙아시아의 검은쥐로부터 생깁니다. 검은쥐가 쥐벼룩을 갖고 있었고 그 쥐벼룩에는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세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앙아시아의 검은쥐가 쥐쥐 또는 시궁창쥐한테 쥐벼룩을 옮겨줍니다. 그리고 쥐쥐와 시궁창쥐는 당연히 사람의 주거지와 같이 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전염병을 페스티스균을 뿌리게 되고 페스트에 걸리고 그리고 그것이 또 진화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병으로 진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 또 혹자는 3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사실 이 지도입니다. 14세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지만 발원지가 어디냐? 발원지에 대해서는 잘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원지는 북경보다 조금 높은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는데 우리는 그 피해 규모는 아직 잘 모릅니다. 기록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중국에서 발원했던 흑사병은 유럽으로 가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가 몽골 제국이 유럽을 공략하던 시기입니다. 몽골 제국이 유럽을 공략하면서 페스트균도 같이 가져가고 심지어는 공격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체를 성 안에 집어넣고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유럽에 페스트균이 퍼지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은 딱 똑같다고 볼 수 없고 또 유사하다고 하는 것도 좀 위험하긴 하지만 뭔가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상로를 타고 또 유럽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갔던 루트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또 역시 페스트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피해를 특히 초기에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입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굉장히 흥미있는 책이죠. 재밌게 사실 기술되어 있습니다. 흑사병을 피해서 10명의 젊은 남녀, 7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이 흑사병을 피해서 어디 시골에 피신 갔다가 각자 열흘 동안 한 편의 얘기를 하는 100편의 얘기죠. 근데 데카메론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카톨릭의 종교적 권위가 떨어지고 성직자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그것은 그냥 거의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화되는 것을 그 이야기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슨 의미를 갖느냐? 흑사병 역시 전염병의 초기 시기는 어디나 과거 역사에서 다 기도에 의존했습니다. 종교에 의존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잘 안 먹히는 거죠. 안 먹히면서 종교적 권위, 카톨릭의 권위가 이제 무너지는 현상. 이 데카메론에 나와 있고요. 사실 그것은 르네상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왜 14세기에 생겼냐? 결정적인 요인은 흑사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유럽에서는 아메리카를 발견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략을 하게 되죠. 특히 스페인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코르테즈가 아즈텍,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즈텍 사람들을 만났을 때 코르테즈가 데려갔던 군인은 500에서 6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즈텍 국가 또는 아즈텍 문명이라고까지 얘기하죠. 여기는 동원 가능한 군사력이 100만입니다. 100만과 500명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총이 있었지만 그 당시 총은 오늘 같은 총은 아니죠. 그러나 거의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즈텍 100만 대군은 500명에서 600명의 스페인 군사한테 점령을 당하게 되고 아즈텍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집니다. 잉카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요. 그럼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때 그 승리의 요건은 그런 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총칼이 아니라 병원군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당시 이제 바이러스가 돌면서 유럽의 군사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갖췄고 이런 남미는 사실은 이런 전염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남미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남미는 동물을 가축화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은 거의 가축이 없습니다. 남미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병원군에 노출될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죠. 근데 이때 이제 천연두라고 하는 균. 천연두는 유럽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상당한 수준의 면역을 갖고 있었던, 소위 요새 얘기하는 집단 면역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당시의 남미는 그런 집단 면역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면역 체계의 싸움이었고 비교가 안 되는 면역 때문에 결국 한 국가는 멸망하게 됐던 그런 거죠. 사실 미국의 인디안을 정복한 이유도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총칼이 아니라 균이다. 이때는 그 천연두뿐 아니라 홍역균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메리카에 대한 정복은 균에 의한 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일이 과연 생길 수 있고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누가 미국의 함공모함을 세웁니까? 누가 미국의 잠수함을 세웁니까? 어느 국가도 어느 군사력도 못합니다. 지금 세우지 않습니까? 균은 할 수 있습니다. 균은 그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죠. 18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새로운 사회가 열리게 되죠. 이제 소위 이렇게 산업혁명, 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근로자가 되고 노동자가 되고 공장에서 일하고 상당히 많은 인구가 도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 도시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온다는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노동자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그게 18세기고요. 저건 19세기의 그 런던입니다. 런던 뒷골목. 19세기 런던 뒷골목. 쓰레기가 있고요. 상수도 하수도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52년에 코레라가 도는데 런던에서 1852년에 10,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건 아마 지금 같으면 한 10만 명 정도, 서울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의 런던은 어떤 런던이냐? 대영 제국의 런던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도시, 가장 권력을 갖고 있었던 도시에 코레라가 타격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코레라는 사실은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우물물을 공급을 했는데 우물물이 오염이 되면서 돌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것을 이제 우물을 폐쇄하고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생각들을 가졌냐 하면 이게 물을 깨끗하게 정수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상수와 하수의 공급 체계, 그 다음에 그 공중보건법을 만들고요. 물론 그 공중보건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지면 공기법도 만들어지고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위생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으로 가져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전에는 위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수술할 때 손 씻고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후에는 이게 손을 씻어야 되고 위생을 해야 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원인이 인구가 밀집한 거, 그 다음에 열악한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코레라, 결핵 이런 병들을 갖고 오는구나. 당시의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코레라, 결핵입니다. 지금 런던 가서 코레라, 결핵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병이 있을까? 그렇지만 1850년대는 저 병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병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생, 그 다음에 역량,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 하는 이제 전략을 갖고요. 도시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생 도시 계획을 만들고 도시 구조도 바꿔 나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해서 그런 전략들은 미국, 다시 유럽 이렇게 가서 도시들이 그 위생 도시로 이제 다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20세기에 들어오게 되고 항생제, 그다음에 백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항생제와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소위 시대적으로는 전염병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잘 보시면 오늘도 치료제와 백신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근데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는 또 상당한 교훈을 저는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좌측에 나와 있는 그거가 1900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쭉 꺾이게 되죠. 저거는 홍역, 성홍열, 결핵, 장티푸스이고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굉장히 많은 사망률을 가져왔던 전염병들입니다. 저 전염병은 1900년부터 시작해서 쭉 꺾어서 1940년까지 쭉 내려가게 되고요. 백신이 만들어진 것은 대개 2차 세계대전 이후고 아주 중요한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쓰이기 시작한 건 1943년입니다. 그 전에는 페니실린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1900년부터 1940년까지 쭉 감소된 것은 무엇이냐? 저게 바로 위생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얘기로는 방역의 힘인 거죠. 백신과 치료제는 저 상태를 굳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것으로 근본적인 감소를 가져오는 역할을 이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백신과 치료제는 빨리 개발이 돼서 저 상태가 끝나도록 해야 되지만 전염병의 기본적인 관리는 방역으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생활 환경이 만들어졌죠. 술, 담배, 그다음에 저런 이제 햄버거, 그전엔 다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도 야근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없었던 거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생활 형식이 들어오게 되고 또 화학 물질도 굉장히 많이 노출됩니다. 1년에 우리가 새롭게 노출되는 화학 물질들은 1000종에서 2000종 정도 되고요. 지금 한 2만 종 정도의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기오염, 이것도 최근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병들을 가져오느냐? 만성질환을 가져옵니다. 만성질환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고요. 우리는 지금 암, 그다음에 당뇨병, 심장 질환 옛날부터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전사된 장병을 부검을 한 연구가 있어요.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미군은 20에서 30% 정도가 동맥경화 변화를 보입니다. 한국은 제로입니다. 한 명도 동맥경화 변화를 보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백 구를 부검을 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전에는 그런 병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병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금 65세 이상 인구에서 만성병을 가진 경우가 7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 인구로 봐도 3분의 1 이상이 지금 병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당한 의학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약의 99%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약입니다. 이런 의학 발전은 수명을 늘렸죠. 수명을 늘리는 거와 더불어서 노인 인구의 비율, 즉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크게 늘립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금년에 15%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매우 빨리 증가하는데 2030년에 25%가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금년이 1955년생 베이비 부머가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기 의식을 느끼지만 10년 뒤에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위기 의식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질병의 패턴도 바뀝니다. 만성질환도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사회적인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울증 이런 질환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질환들의 특징은 생활 습관을 고쳐서 해결되지 않는다. 신체적, 환경적, 사회적 건강 결정 요인. 알츠하이머가 생활 습관 고친다고 알츠하이머가 안 생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야지 되는 숙제가 이제 우리가 곧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신종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2002년에 사스가 왔고요. 2009년에 신종 플루. 우리나라는 좀 늦었습니다만 메르스의 시작은 사실 2002년입니다. 그 2019년에 코로나가 왔죠. 자, 2009년, 2002년, 9년, 12년, 19년. 다음엔 언제 올까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제 보기엔 답이 딱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 뿐 아니라 지금의 코로나19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페인 플루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그것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출을 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 플루가 이랬습니다. 1918년 6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달에 세컨 웨이브가 왔습니다. 그리고 세컨 웨이브는 적어도 규모에 있어서 3배 이상의 규모를 갖고 왔고요. 3차 웨이브는 그 다음에 1919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은 우리나라의 피해자인데 아까 송홍 교수님 잠깐 얘기하신 거 사망자가 14만 5천에 이르게 되고, 근데 저 커브를 잘 보시면 1918년 우리나라는 2차 웨이브 때 우리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8년 11월인가에 1차 세계대전 종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19년 들어가면 일본이 3차 웨이브의 피해를 받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3월 달에 거의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그때 생기게 되죠. 우리 사회에서. 물론 그런 연관성을 직접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상당한 기반에 영향을 주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을 또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기는 과거의 전염병 시대, 물론 전염병 시대는 소위 그 세균성의 질환에 의한 전염병 시대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아직도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만성질환 시대 굉장히 많지만 의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됐다. 그렇지만 지금 2020년 지금 시점 신종 전염병, 퇴행성 질환 관리할 방법이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래이고요. 그럼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 의료를 이제는 만들어야 될 숙제를 갖게 됐고, 이건 이제 병원, 로봇 수술, AI 뭐 저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관리가 병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활 속에서 집에서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기술은 상당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체에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우리는 이미 스마트워치, 스마트 안경 이런 거 쓰고 있죠. 화장실도 스마트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화장실에 우리는 매일 병원 가면 굉장한 비용을 내고 검사받는 생체 시료를 버리고 있죠. 매일 소변과 대변, 귀중한 생체 시료고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건강 정보가 들어있지만 버립니다. 그거를 만일 분석할 수 있다면,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분석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달라지는 거죠. 만약 거기서 코로나19를 바로 발견할 수 있다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지만 사실 거울은 우리를 또 매일 들여다봅니다. 거울에서 우리를 보고 더 발전한다면 예를 들어 눈 속에 망막에 있는 혈관 이런 것들을 본다면 동맥경화증의 변화, 당뇨병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술들을 이제는 갖고 오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의료는 방향이 바뀝니다. 의료는 우리가 사는 공간, 집 이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보의 생성이 어디서 되느냐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서 검사받고 정보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병원을 가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70% 정도의 질병을 갖고 계신데 본인이 내가 당뇨인지 증상을 갖고 어느 선생님이 좋은지 어느 병원이 좋은지 찾아서 가죠. 근데 그분은 당뇨병만 있지 않고 심장병도 있어서 또 다른 심장을 하는 또 다른 분을 찾아가죠. 본인이 다 알아서 찾아가고 그 병원에는 결국은 질병을 가진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걸까요? 이제는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보의 발생이 지역사회, 집이어야 되고 개인이어야지 되고 의료의 중심도 병원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로 와야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는 의학은 질병, 당뇨병은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원래 히포크라테스의 그 돌봄의 정신에 의한 그 사람을 돌보는 의료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현대 의료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바꾸자 이제 하는 거고요. 그것은 현재 의료 전달 체계가 아니라 이제는 의료 협력 체계. 사실 의료 전달 체계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매우 효율적으로 의료를 이용하자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충분한 기술, 충분한 자원이 있다면 의료 협력 체계. 의료 협력 체계는 말하자면 동네 의원 또는 조금 큰 병원, 대학병원에 수준 차이가 없고 영역의 전문 분야의 차이만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 병원도 수준이 높고 내가 신뢰할 수 있으면 동네 병원을 가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큰 병원을 다 가는 거죠. 이 방향을 바꿔야지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만 갖고는 안 되죠. 사실 뭐 에너지 또는 먹거리 또는 우리가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 안에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건강한 도시. 그래서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에서 이제는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방법은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민간의료와 협력해서 세계로 가는 K의료. 뭐 제가 이렇게 말 썼는데 지금 우리는 진단키트 수출해서 K의료 얘기합니다. 진단키트 수출해서 K의료 과연 얼만큼 오래 갈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또는 백신, 치료제 개발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나라들보다 매우 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유럽의 의료 무너졌죠. 민간의료를 대표하는 미국의 의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공공과 민간이 원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서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K의료다. 그리고 시스템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는 뭘 많이 만들어서 뭐 수출해서 그게 이제 우리를 부흥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기술이 우리한테 온다면 우리는 그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발전의 발상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가 K의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은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로마, 런던, 뉴욕. 지금의 로마, 런던, 뉴욕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시대의 로마. 천연두가 타격을 했고 로마는 쇠퇴했습니다. 런던, 영국 그 대영 제국의 런던, 콜레라가 타격을 했고 발전의 방식을 바꿔서 나아갔습니다. 지금 뉴욕의 사진입니다. 길거리에 시체가 있는 사진. 저게 현대 사회를 이끄는 미국, 뉴욕주, 거기에서 뉴욕시의 사진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방식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고, 의료도 뉴욕의 의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의료가 무너집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정말로 기회가 열렸고 한국의 의료는 한국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가야지 된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